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각국의 유가는 끝이 어딘지 모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해 국제유가 상승세가 잠시 꺾였는데요. 3월 3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향후 6개월간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 파트너국에서 전략 비축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이 추가로 방출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서해바다 백령도 주변의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도 이곳을 개발하기를 원했으나 북한의 안보 위협에 예민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백령도에 공항이 생긴다는 계획이 현실화되며 인프라 구축이 활발해지게 되자 주변 국가들이 다시 백령도의 석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백령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인데요. 서울과 직선 거리는 서울시청 기준 201km지만 북한 평양과의 거리는 146km이며 맞은편 항해도 장산고제선은 14k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 웨이하이와는 225km이고 산동반도 최동단, 즉 중국 본토와의 최단 거리는 180km, 남북통일 이후에도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먼저 이곳 백령도 주변에 석유 시추공을 불법으로 설치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 것은 현재 한중 간에는 서해 경계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서인데요. 경계협정의 국제적 관행은 양국 간 중간선을 긋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기들이 땅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 한국 쪽에 훨씬 가깝게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경 124도선까지 자기들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령도에서 불과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인데요. 중국은 매일 몇 차례씩 해안 순시선과 군함을 124도선 부근까지 보내고 해상 초계기도 띄우고 있으며 중국 잠수함이 이 해역에서 작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해군 사령관은 우리 해군 참모총장에게 한국은 124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은 매일 일방적으로 우리 해역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해 공정을 좌시하다간 124도선이 한중 간 암묵적 경계선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부에서는 하루빨리 중국이 설치해놓은 석유 시추공을 철거하라는 주장을 중국에 강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거친 행동은 예전부터 계속되었는데요. 한국도 아예 모른 척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 예전부터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도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지금이라도 미사일을 쏘며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의미가 강한 지역이며 우리 땅에서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이 생긴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바다와 자원들이 중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참담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특히 백령도는 인천과 가까워 이 주변을 중국이 차지한다면 중국이 한국의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백령도 공항 건설의 최적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올해 초 인천시가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들기 위한 백령공항 발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2027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급증할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고 부족한 관광, 휴양 인프라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담긴 백령공항개발 기본 방향이기도 합니다. 시는 백령공항 주변에 골프장 면세점, 요트장 수상레저, 숙박, 오락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설계할 예정이며 또한 백령공항을 직접 운영 개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령도가 백령도 공항 건설로 관광지로 자리잡게 된다면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백령도 주변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할 기회가 생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러시아는 서해에 상당한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서해의 에너지 자원을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자 미국에서도 이를 막아서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미해군 연구소 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서부태평양에 3개의 항모 타격단, 1개의 원정 타격단, 1개의 상륙 준비단이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항모타격단은 항공모함과 비행단, 호위함 잠수함으로 꾸려졌으며 원정 타격단은 강습 상륙함과 호위함 잠수함 해상 초계기, 연대 규모의 해병 원정대가 있습니다. 상륙준비단은 원정 타격단에서 호위함 잠수함 해상 초계기가 빠진 편제입니다. 당시 해외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의 핵추 진항모는 모두 4척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중해에서 중동 관련 임무를 맡은 해리 트루먼함을 제외한 나머지 3척이 인도태평양으로 집결한 셈입니다. 당시 이처럼 항모 3척과 강습 상륙함 2척이 한 시기 인도태평양 지역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었는데요. 외신들은 미국의 이러한 함모 이동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견제함과 중국의 서해 시추 개발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 미국의 중국 견제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은 막대하게 의존하던 러시아산 에너지를 끊어야 하는데 중국은 그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더욱 견제하는 것이 중국이 예상과 달리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러시아의 에너지만을 취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선을 그었는데요.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미국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이른바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말은 완전한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러시아의 경제 위기에는 관심이 없으며 자신들의 취할 이득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원자재 기업들의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집중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를 측면 지원하는 동시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실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대신 러시아의 경제를 흡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더욱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 중국 에너지 기업들은 러시아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중국 석유는 북극해 야말반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야말 LNG의 지분 20%를 갖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야말반도에서 새로 추진 중인 북극 LNG2 프로젝트에는 중국 석유와 중국 해양 석유가 각각 10% 투자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산 구매를 줄이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산 자원을 싸게 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만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현재 전 세계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대주는 꼴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6일 뉴욕타임스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외교수장인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유럽의회에서 러시아 침공 이후 EU 27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이 10억 유로 약 1조 3천억 원이라며 같은 기간 천연가스 등을 사려고 러시아에 갖다 바친 돈은 무려 350억 유로 약 47조 원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러시아에 지불한 에너지 대금 하루치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최대 규모 경제대국이자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특히 공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져 그에 합당한 정치적 역할이 기대되는 독일은 유로스태트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유럽 내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함께 석유와 천연가스의 러시아산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산 수입 비중이 50에서 75%, 석유는 25에서 50%에 달합니다. 마크롱이 석유와 석탄 수입 중단 제재와 관련해 독일을 따로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일단 에너지 금수 조처에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일 베아테 바론 독일 기후 경제부 대변인이 즉각적인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는 비현실적이라며 불행히도 독일은 러시아산 수입에 크게 기대고 있고 이는 지난 10년간 줄기는커녕 늘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총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더 강한 제재를 막는 주요 방해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일 내부에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틴 람브레이트 독일 국방장관은 현재 언론에 유럽연합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 세계는 러시아의 엄청난 잘못에도 하루아침에 에너지만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는 국가 보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이 하루빨리 100명도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나온 발언으로 중국이 사면 초가에 몰린 상황이라는데요. 중국은 러시아를 계속 지지해왔는데 러시아 정부의 행동과 러시아의 침공이 중국에 악영향을 끼쳤다는데요. 그 와중에 중국에서는 한국의 제주도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어떤 상황인 것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러시아와 중국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듯 보입니다. 러시아가 당연히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함락해 그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넘보는 것이 계획인 듯 보였죠.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흘 안에 승부한다는 러시아의 계획은 이제 한 달이 훌쩍 넘게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가 저하된 러시아 군인들이 자국의 항공기를 격추하며 군사 반란에 직면했다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군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보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베딩필드 국장은 푸틴은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얼마나 나쁜 성과를 내는지, 러시아 경제가 제재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다면서 참모들이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의 전쟁이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약하게 만들고 세계 무대에서 점점 고립되게 만드는 전략적 실수였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에게 우크라 침공을 올림픽 이후로 미뤄달라고 부탁한 게 의도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림픽 이후에는 날씨가 따뜻해져 전술에 문제가 생길 것이 뻔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추운 겨울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했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방국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이 러시아의 그런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올림픽을 핑계로 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그 결과 러시아는 세계 2위 군사대국이라는 자존심을 크게 구긴 상태입니다. 또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심각한 게 자신들의 전력을 만천하에 노출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게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쳐도 어차피 미국에는 안 된다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이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되었다면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도와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겠지만 한 달 이상 길어지면서 중국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중국의 막대한 손해가 예견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은 서방의 제재 앞에 러시아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단적으로 루블화 가치 폭락을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폭락한 루블화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상대로 에너지 무기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월 1일부터 러시아 가스를 사고 팔 때 루블화로 결제해야 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기면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초강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독일 재무장관 린드너는 계약은 계약입니다. 유로화로 계약했으니 우리는 수입된 에너지에 대해 계속 유로로 결제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어떤 조치를 취해도 서방은 러시아 제재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서방의 강경한 모습에 중국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말로만 우방국이라고 하며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중국에서는 러시아가 약해지면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러시아의 자원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하면서 우방국으로 지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도 이런 중국에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이 중국 말고는 대화할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현재 중국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암시장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러시아 유조선들이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시장에서 원유 판매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CNN 비즈니스가 30일 보도했습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계열 원유 유조선이 추적 시스템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러시아 유조선의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이 몇 시간씩 꺼져 있는 이른바 암흑 활동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비교해 600%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19에서 25일 러시아 유조선들의 암흑 활동은 33건으로 지난 12개월 동안의 주간 평균보다 236%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미 데니얼 윈드워드 최고 경영자는 CNN 비즈니스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치 정보를 차단하는 러시아 유조선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들의 행방과 수출을 감추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정유 공장이 러시아산 에너지 고객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서치 회사 라이스타드 에너지는 전쟁 발발 5주 동안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이 하루 120만에서 150만 배럴 감소했다고 추정했으며, 이번 주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나머지 원유 수출처를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러시아의 힘이 약해져 자신들은 이렇게 러시아의 자원은 챙기면 된다는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중국 중 러시아만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를 자신들의 아래에 두어야 자신들이 꿈꾸던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미국은 위안화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은 디지털 화폐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미 1억 명이 넘는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국도 디지털 화폐 개발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백악관은 잠재적인 미국 CBDC에 관한 연구 및 개발 노력을 가장 긴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흠집이 생길 변수가 생겼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에 대해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6년간 지지부진했던 위안화 표시 원유 거래에 대한 양국의 논의는 올 들어 미국의 안보 보장 약속에 대한 사우디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미국이 예멘 내전에 관해 자국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 복원 시도에 나서면서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경제적 환경도 급변했습니다. 1990년대 초 미국은 하루 200만 배럴의 사우디 원유를 수입했지만 2021년 12월에는 하루 50만 배럴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사우디 원유 수입은 급증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사우디산 원유의 4분의 1을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의 가장 큰 고객인 것이죠. 이에 사우디는 대중수출분의 위안화 결제 허용은 물론 국영석유기업 아람코를 통해 일명 페트로위안으로 불리는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거래 허용도 고려하는 등 중국과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앞으로 사우디가 중국의 위안화 결제를 허용할 경우 국제원유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사우디를 군사 지원하는 대가로 오직 달러화만으로 원유를 결제하도록 한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에 균열이 생길 전망이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달러화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뒷받침하는 이 체제가 퇴색하면 달러 패권이 덩달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페트로위안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중국은 러시아 경제를 자신들이 흡수한다면 오히려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는데 더욱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30일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중국 정부가 홍보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한 매체는 중러 외교장관 회담을 별도 기사로 소개하지 않고 같은 날 열린 중파키스탄 외교장관 회담과 묶어 왕이 파키스탄 러시아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이라는 제목 아래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내놓은 회담 결과 발표문도 러시아와의 협력 및 관계 강화에 대한 원론적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의지를 피력한 내용과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를 도우면 중국도 제재할 것임을 시사한 터에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 신경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러 회담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러시아가 돈바스 독립을 주장했는데 중국이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앞서 제주도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 곤혹을 치른 바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10월 한 중국 네티즌이 한국을 비방하기 위해 쓴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제주도와 한국의 관계를 대만, 중국과 비슷하다고 착각해 제주도 독립을 지지한다라고 남겼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웹툰 작가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작가는 미국, 일본, 태국 등의 자기 작품이 공식적으로 판매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대만을 포함하며 몇 개국이지? 라고 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일방적인 비방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은 독립에 상당히 예민해 러시아가 주장하는 돈바스 독립 주장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중러 관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